국어 최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2 6월 모의고사에서 황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어떻게 푸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고전소설 어떻게 읽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소설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이런 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기를 처음에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시고, 근데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웅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뭐 읽고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읽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읽기는 읽으셔야 되니까. 그럼 한번 보기 내용 읽어보고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소설에서 그러니까 이 황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영웅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영웅성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는 홍계월전을 같이 한번 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웅소설들을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근데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귀한 혈통. 혈통이 어때요? 가난하거나 뭐 그런 혈통이 아니라 귀한 출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비정상적인 출생.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그런 경우들. 그리고 첫 번째 어릴 적에 고난. 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는다거나 고아가 된다거나 혼자 남게 된다거나 그런 이제 어릴 적의 고난을 이제 겪게 되고요. 구출과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후에 뭔가 공적인 사회적인 고난을 겪게 되고요. 이 고난들을 해결하고 이제 승리를 하는 과정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영웅성을 부각하게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종에서 이 영웅 같은 경우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여기엔 뭐 적진 않았지만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런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요 내용들 앞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나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날씨 지형들의 지리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어서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을 보인대요. 이 병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에서 어떤 군사적인 기술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를 이제 해서 승리를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보기에서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요런 병법을 활용하거나 지리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흥미가 더 고조된 특징도 있고요. 또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 적대자는 당연하게도 이 주인공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인 긴장감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거는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영웅소설이구나. 아, 근데 일반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 주인공이 병법 활용, 뭐 지리적 요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서사적인 긴장감도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은 황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땡땡전이라고 하면은
땡땡이 주인공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황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요런 소설 작품들에서는 우리가 제일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인물들을 파악하면서 뭐를 이제 기준으로 보냐면 갈등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제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한 인물을 파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자, 황혼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안이 탄 것이 없고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황혼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을 한 후 헤아리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염을 쫓아서 안이 탄 것이 없었대요. 다 타버려가지고 가속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다 죽고 동네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황혼에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제 닥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황혼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장 한바탕 이제 통곡 운 후에 이제 헤아리기를 생각을 하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임에 장차 사병산으로 찾아가려니와 종작이 없이 가면 설소저가 나의 존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말하는 겁니다. 존몰을 몰라서 반드시 몸을 보전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진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설소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황혼이랑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로 이제 파악이 돼요. 왜냐면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있는 위기 상황을 말하잖아요. 이게 진권이 한 일이니까 진권과 이제 황혼은 갈등 관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서 내가 장차 사명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종적이 없이 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 자취를 남기지 않고 가면은 우리 설소저가 나의 존몰 생사를 모르는데요. 이 설소저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황혼과 같은 편일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소저라고 하는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명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뭐 낭자 소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 황혼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설소저 이 여인이랑은 뭔가 썸씽이 있을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리고 같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알게 하고 가겠다라고 계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절구 10여 수를 지어서 설연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이날 사경에 떠나 사망산으로 향할세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지금 보시면 절구를 10여 수 지었대요. 여기서 절구라고 하는 건 그 방아 찢는 뭔가 절구, 막 절구를 찢는다 이 절구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10여 수를 지었대요. 이 시를 지은 이유는 당연하게 또 뭘까요?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생사를 알게 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절구 10여 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설소저에게 생사를 알리고자 전하고자 이제 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연은 당연하게도 이 설소저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날 사경에 떠났대요. 이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도 나오겠지만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눈 넷째 부분. 새벽 1시에서 3시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떠나서 사명산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랐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자를 타고서 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황혼이 노인을 따라서 수리를 들어가니 요 수리 같은 경우에 제가 붙여놨는데요. 띄어져 있는 겁니다. 수리. 그러니까 뭐 몇 킬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는 이제 길이 단위. 니까. 그래서 수리를 들어갔더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서 채는 채찍입니다. 채찍. 채찍을 들어서 사자를 친즉 사자를 이렇게 탁 때리니까 사자가 두어 번 뛰놀면서 벼랑 위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어때요? 사자를 타고서 사자를 막 이제 막 뭔가 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벼랑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자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은 범상치 않은 그런 비범함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인이 비범하구나. 황은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서 이 벼랑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혼이 길을 쫓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서 청이동자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거늘 황혼이 섬돌 아래 나아가 제배하니 제배는 한 두 번 절을 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서 산령을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지금 이 황혼이 어찌저찌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백수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청이동자에게 옥피리를 부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이동자는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청이동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나오지만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의 시중을 드는 애니까 뭔가 조금 뭔가 기이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수 노인이 범상치 않은 비범한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조금은 이제 전기성이라고 우리 이야기한 거 예전에 있었는데요. 전기적 요소, 전기성, 기이한 그런 요소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를 명해서 산령을 부르라 했는데 큰 사자가 내려와서 굴복했대요. 아마도 이 산령이라고 하는 애는 사자랑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산신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랑 노인 그리고 여기 백수노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이 꾸짖기를 이 사자를 꾸짖습니다. 내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너 사자, 너 산신령이가 너가 산을 지키는데 진토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을소냐. 자, 진토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이거 고쳐놓을게요. 자, 이거 미생만 적어놨었는데 이 진토미생이라고 하는 건 진토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속세의 인물입니다. 속세 그리고 이제 미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미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세의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진토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황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혼. 그러니까 이 황혼같이 속세의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출입하게 했냐 너 그게 옳니?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거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서리법을 활용을 해서 이 지금 사자를 꾸짖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혼이 이렇게 들어온 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음에 화가 난 마음이 등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늘. 누구에게 달려들어요? 황혼에게 달려듭니다. 황혼이 급히 몸을 날려서 벼랑 위에 올라앉아 꾸짖기를 아무리 속인이라고 해도 속인인 이 앞에 진토미생이랑 비슷한 이제 의미입니다. 일반의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인이라고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명산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 들어갈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비록 용렬하나. 자, 용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 원래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비록 이제 변변하지 못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 사자, 너 곤충처럼 알아, 나 그렇게 무섭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몸을 날려 내려가매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바람을 길게 하고 간데 없는지라. 그제야 황운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의 앞에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사자는 진짜 있었던 이제 사자가 아니라 도사의 술법, 뭔가 마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여기서 또 이제 정기적인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죠? 요소.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소자는 가긍한 사람으로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 나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도인을 찾아서 왔습니다. 사명산에 있는 뭔가 도를 아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길을 그릇들어 싸우매. 어때요? 잘못 들었으네. 바라건대 존군은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의 존군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우리 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범상치 않은 노인을 조금 높여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노인에게 내가 도인을 찾아왔는데 거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노인 이르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느뇨? 황운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서 제자가 되어서 술법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노인 이르기를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이 제시절이 이제 제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하려느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황운이 사명산에 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명산에 온 이유는 사명산의 도인을 찾아가지고 제자가 돼서 술법을 배우는 게 이 황운이 사명산에 온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산에 온 이유. 그런데 이제 노인이 어때요? 그때 재주를 보니 그만해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미 너의 재주가 뛰어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이 이미 재주가 뛰어나다 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tip한데 왜 그걸 배우려고 하니? 그래서 술법을 배우려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운이 이르기를 헌원씨도 치유의 난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서 계시니 비록 태평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헌원씨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주나라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전 소설의 말하기 방식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옛날 인물들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고사를 이용해가지고 태평한 시절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사 인용한 것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하거늘 그제야 황운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는 팔문둥각과 진법과 검수를 배우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노인이 그러면은 나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이 노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 노인이 도인, 사명산의 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달아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제야 황운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요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명산의 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때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황혼이 사명산 노인에게 이제 술법이랑 진법, 검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노인이 누구예요? 우리 황혼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뭐다? 조력자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쭉 읽기가 어려우면은 이런 식으로 중략 부분 전후로 조금 읽고 중략 부분까지 읽고서 조금 진행을 해봐도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34번에 5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황후는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사명산 도인을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청의동자가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길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번은 뭐 버리셔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역부터 지금 미음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역.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책망하고 있다. 맞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너는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자의 약할 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자를 책망한다,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황후는 사자를 꾸짖음으로써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황후는 사자를 꾸짖었죠. 맞죠? 지금 보시면은 너 어떻게 속인이라고 해도 너 출입하지 못하겠니? 난 너 같은 애를 이제 곤충을 한다 라고 하면서 꾸짖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서 이 앞선 노인의 말은 진토미생은 어떻게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출입하지 못하니? 출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토미생이랑 속인이랑 같은 이 의미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감 그러면. 황후는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깨닫고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낸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깨달은 거는 언제였죠? 이 뒤에 지금 보시면 그제야 사명산 도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귿에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아니고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는 부분은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자, 황혼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황혼이 이미 재주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왜 배우려고 하니? 이유를 묻고자 하고요. 고사를 활용해서 태평한 시절에도 위태로움에 대비하는 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번은 해결을 한번 해봤고요. A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구십여수. 이 절구십여수는 뭐였죠? 설소저에게 생사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 서련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1번. 벌써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 B는 모르겠고, 자, 황혼이 서련에게 약속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약속이라고 할 것이 지금 등장을 한 게 없죠. 그래서 A에서 이미 이제 탈락. 그리고 황혼이 서련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을, 이거는 B죠.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A는 각각 황혼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기. 그래서 A가 황혼에게 위험을 알려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A가 황혼이 쓴 글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1번이랑 4번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이 완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37번 한번 봐볼게요. 자, 황혼이 사명산 도인에게 팔문둔각과 진법과 검술을 배우는 것에서 주인공이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드러난다. 맞죠?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 같은 경우에 영웅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 사명산 도인은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도 한번 봐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략 부분 줄거리 읽고서 뒷부분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서련은 아까 등장했었던 설소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서련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운다.
횡액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많이 나와요.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을 말합니다. 애군, 행액 이런 것들은 다 불행,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철 등의 횡액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양철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현도 도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진권도 우리 아까 봤죠? 진권과 그의 형제인 진형, 그리고 진궐은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설현을 원수에, 황운을 부원수에 명하여서 이들을 토벌케 한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설현이 원수가 됩니다. 원수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뭔가 장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황운은 어때요? 황운은 지금 보시면은 부원수에 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원수는 설현이고 황운이 부원수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성 인물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원수가 부원수보다 높겠죠. 설현은 이제 여자인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성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보다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 인물 남성 인물보다 뛰어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수가 조서를 읽고 그 황제가 내린 그 지령을 읽고요. 이제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에 진형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했대요. 진형을 이제 죽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줄거리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준형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하고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세. 진형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한대요. 자, 계교라고 하는 거. 계자는 아직 계략으로 많이 나와요. 계교는 꽤 이런 것들입니다. 계략을 생각할세. 천서 옥갑경을 보다가 문득 일개는 하나의 개체, 하나의 꾀를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이르기를, 군중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천서 옥각경을 보다가 일개를 생각해냈잖아요. 그래서 이 천서 옥각경은 일개를 생각하게 한 그러한 계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80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는 밑에 보면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래요. 술시에 웅주를 파하리라. 하니 여러 장졸이 그 곡절이라고 하는 건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이때는 5월 22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5월 22일이 됐죠. 진궐이 진권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걔네들이요. 진궐이 진권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오늘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에 큰 비가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임에 성안의 순도를 신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칙하라는 요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해라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안의 수도에 큰 비가 올 거니까 그거 조금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다니 과연 묘시 말에 큰 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에 원수가 우리 설현이 일시 제군을 재촉하여서 조반을 먹이고 아침밥을 먹이고서요. 원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반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서, 부대는 자루입니다. 자루에 모래를 담아서 대력하였더니 술시됨에 연하여 큰 비가 내려 계속 연속해서 큰 비가 내려서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치는지라. 성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원수가 명을 내림에 80만 병이 일시에 모래 넣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서 성은 넘는지라.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있겠죠.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 같지는 않지만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비가 이렇게 막 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설현이 꾀를 낸 게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막
차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뭐 익사시키려는지 뭐 그런 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권이 대경하여 깜짝 놀라여서 성곽 위에 올라서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당하여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 양달이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거늘 진권이 진걸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꾀를 써가지고 진권과 양달, 이 진권 얘네들이 이제 위기에 처했죠. 근데 양달이 이 진권을 어때요? 도와준 겁니다. 도와줘가지고 얘네들이 도망을 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문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청동이 깃발을 세워서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병 10만을 모아서 급히 진권을 쫓아가니라. 어때요? 성을 빼앗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권이 동호에 다 달아서 청웅성에 운거하였더니 이 청웅성이라고 하는데 운거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어딨어? 일정한 지역을 차지해서 굳게 막아 지키다. 그러니까 청웅성을 굳게 막아 지키더니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에 결진하였다 하거늘 어때요?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제 우리 서련이가 밑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진권이 청웅성의 틈을 보고 이제 동호 지도를 들여본 후에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 이제 신면에 매곡하여서 여차하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의 진을 치고 싸움을 도두되 진권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져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라. 근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도를 들여봤대요. 이 지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계책을 마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도를 보니까 이 10여 면에 이제 매복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다 진권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군마와 백성이 다 죽을게 될 모습에 처했습니다. 이 진권이 배수일전을 생각하고 이제 배수일전 하나의 싸움을 생각하고 즉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서 진거를 앞에 놓고 양철을 뒤에 놓고 진권은 중간에 있겠죠. 삼아 잔병 남은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하령하기를 어때요? 이 진권이랑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진권이 지금 보시면은 양철이 진걸이 얘네가 지금 싸움을 막 청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하령을 해요. 우리 백소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병법에 궁구막추라 하니 자 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그 병법에 궁구막추라고 하였대요. 자, 궁구막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나와 있긴 해요.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는데 근데 뒤를 봐도 크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도적에게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면은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적에게 길 내어주고 뒤쫓지 말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뒤쫓지 않고 이 사람들을 뭔가 쫓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서 길을 열어주니 진권이 의심하여서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들, 궁구막추의 내용들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병법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이기게 됐죠. 그래서 원수가 그제야 각진에 호령하여 기고를 세워 급습하니 기고는 뭐 기와 북 이런 것들이래요. 걔네들을 세워 급습하니 진권이 황망 아주 당황하고 이제 허둥지둥하면서 분주할 즈음에
서하규와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걸과 진걸 그리고 양철 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았대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서하규 그리고 우리 우시춘 같은 경우 우리 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원수가 진거를 효수하고 진권 등을 함거에 넣어서 경사로 보내고 원수는 뒤돌아 쫓아 진권이라고 하는 애는 함거,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시죠? 그 수레에 이제 넣어가지고 경사 어디 이제 감옥에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서 걔네들이 이제 뭐 쫓아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중략 부분 이후에서는 우리 백소저의 내용들이 많이 백연의 모습들이 백연이 아니구나 설소저였네. 설소저의 모습들, 설연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진걸은 웅주에 머물다가 원수에게 사로잡힌다. 네, 지금 보시면은 웅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로잡히게 되냐요? 지금 보시면은 청홍성에 웅거하면서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웅주 같은 경우에는 머무르지 않고요. 어때요? 이제 물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피하게 됩니다. 진권은 성이 물에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요 내용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이 큰 비가 올 것은 예측했는데 백성들과 함께 대피를 하나요? 그 내용은 아니죠. 대피하지 않고 계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얘네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이제 것들을 걱정해서 안전을 걱정해서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다. 아니죠. 양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급합을 보고서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서 이 진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6번 확인해 보면은 36번에 아까 B 보시면 우리 아까 표시했었죠? 천서 옥각경입니다. 그래서 일계를 이제 생각하게 된 계책을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상대방과 한 약속을 전혀 깨우치지 않게 하고요. 의도를 숨기는 역할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죠. 옥각경을 읽고서 이제 뭔가 계책을 마련하게 된 거니까 내 경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하게 되니까 이 내용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7번 한번 풀어봅시다. 37번. 우리 2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거를 세워 이제 급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난대요. 뭐 주인공이 이제 영웅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뭐 도수를 부리거나 뭔가 기이한 그런 뭔가 전기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가 동호 지도를 보고서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도를 보고 하는 거니까 지리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공의 비범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싸움을 청한 진권에게 원수가 궁금합추라고 하는 병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인공의 지략 어때요? 이제 머리에 그러한 이제 브레인적인 모습들이 부각되어서 독자의 흥미를 고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요 내용들 위에 나와 있었죠? 지리적 요소 활용하거나 병법 활용해서 주인공의 모습, 그러니까 지적인 모습들 부각해서 더 흥미가 고족되는 부분. 자, 웅주에서부터 오주까지 이어진 원수와 진군의 전투에서 주인공과 적대자 간의 서사적인 긴장감이 드러난다. 얘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웅주부터 오주까지 계속 이 전투가 이어졌기 때문에 서사적인 긴장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황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잘 보시고 어휘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휘 잘 보시고 인물적인 특징들이나 아니면은 뭐 말하기 방식들, 뭐 서리법 쓰인 거, 고사 인용한 부분들 그런 것들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